저 이제 금요과학 터치는 이제 전국에서 한 6군데의 지방 도시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요. 제가 오늘 제 기억으로는 5번째 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 특색도 있고 그런데 특히 대전은 우리가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라고 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오는 동안에 이 학생들 만나는 거가 기대가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잊지 않고 과학터치 줄기세포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반갑기도 한데 이렇게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또 부담감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 1시간에서 1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 강의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잠깐 보면 오늘 이제 듣는 청중들의 나이가 초등학생부터 지금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정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의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강의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은 80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강의를 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해를 하고 좋은 강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이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잘 제가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데요. 일단 강의를 잘 진행해보고 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남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 추가적인 질문들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제목처럼 줄기세포가 보여주는 현재와 우리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줄기세포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자입니다. 제가 이제 줄기세포 연구한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2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교수님 줄기세포 그거 대단한 연구라면서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연구가 그게 줄기세포 연구라면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줄기세포 연구가 그런 연구를 지향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근데 교수님 줄기세포 연구가 대단한 연구 같긴 한데 그거 생명을 훼손하는 연구라면서요.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라면서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는 크리스찬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교회나 성당에서 줄기세포 연구 그거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야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틀림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진짜 저의 오늘 강의의 제목은 여기 노란색으로 쓰여 있는 제목입니다. 줄기세포 연구자의 고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살인자라고 해요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오면서도 고속도로에서 과속도 좀 하고 때때로 제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인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줄기세포 연구를 한다는 것만으로 저에게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혹은 살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자로서 가지고 있는 저의 고뇌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이런 고뇌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면 먼저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쪽에서는 저희가 맞춤형 인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줄기세포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가면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줄기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혹은 줄기세포 치료가 어쩌고 저쩌고 혹은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강남이나 명동과 같은 그런 패션의 거리에 가면 정말 무수히 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줄기세포 치료, 성형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광고하고 있고 실제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줄기세포 연구라고 하는 게 과학자 한두 명이 골반 같은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줄기세포 연구는 정말로 여러분들 코앞에 와 있고 눈앞에 와 있고 줄기세포 연구,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오래 사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줄기세포가 무엇이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줄기세포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세포인지 궁금하시죠? 줄기세포. 자, 줄기세포라고 하면 세포는 세포인데 이게 뭔가 특별한 세포 같아요. 이런 특별한 줄기세포가 보통의 세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별되는 특징이 딱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오늘 1시간 강의는 정말 본전을 뽑으신 겁니다. 자, 줄기세포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셀프 리뉴얼, 자가 재생산, 무한 증식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무한 증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통의 세포들, 여러분들 지금 몸을 구성하고 있는 보통의 세포들, 피부세포, 심장세포, 신경세포들은 태어나서 증식하고 성장하고 늙어지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세포들이에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녀석은 성장하고 증식하긴 하는데 늙어지지도 않고 죽지 않고 무한 증식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의 첫 번째 능력은 무한 증식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와 구별되는 능력은 보다 중요한데요. 분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퍼런시에이션,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들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경세포, 피부세포, 심장세포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신경세포는 신경세포로 그리고 심장세포는 심장세포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떠한 조건이 되면, 어떠한 환경이 되면 다른 세포로 변해요. 다른 세포로 분화해요.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로 변화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분화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줄기세포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한증식하는 능력, 두 번째는 분화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를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줄기세포를 아주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지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줄기세포가 두 가지 특징을 쓰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셨다고 하면 순천향대학교의 대학원 문제 한 문제를 맞추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줄기세포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줄기세포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종류의 세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줄기세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에는 다시 두 종류의 세포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요 성체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분하는 줄기세포, 플러리포텐트 스템셀이라고 하는 세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성체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자, 우리가 요 이름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세포인지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 어덜트. 자, 어떤 줄기세포 같아요? 자, 맞아요. 다 자란 줄기세포는 아니고요. 다 자란 성인의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예요. 다 자란 우리처럼 이렇게 다 자란 성인의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줄기세포를 성체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자,
성체 줄기세포는 어떤 건지 제가 이것도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가 나서 상처가 나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혹은 어떤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혈액을 기증을 했어요. 헌혈을 했어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죽거나 금방 죽지 않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몸속에 성체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냐면요. 조혈모 줄기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가 우리 몸속 어디? 골수라고 하는 곳에 이 조혈모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조혈모 줄기세포도 이름만 잘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줄기세포인지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조혈모 줄기세포, 조혈모, 혈액의 조상이 되는 줄기세포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줄기세포는 줄기세포인데 혈액의 조상이 되는 줄기세포야 라는 뜻이에요. 이 세포가 골수 안에 존재하고 있다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아니면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혈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몸속에 혈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조혈모 줄기세포한테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조혈모 줄기세포가 혈액을 마구마구 만들어줍니다.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줘요? 우리 몸속에 혈액이 부족한 만큼 마구마구 만들어줍니다. 무슨 능력 때문에 그래요? 줄기세포의 첫 번째 능력, 무한증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는 세포는 혈액은 한 종류의 세포인가요? 아니죠. 우리 혈액은 실제로는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조혈모 줄기세포 한 종류의 줄기세포는요, 혈액에 이러저러한 여러 종류의 혈액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능력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능력, 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혈액이 부족했어요. 뭐가 망가졌어요. 라고 하면 조혈모 줄기세포가 마구 증식하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세포로 만들어내고 분화하고 이렇게 줄기세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약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이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녀석은 조혈모 줄기세포, 골수에 있는 조혈모 줄기세포가 거의 전부였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찾아봤더니요, 우리 몸의 성인의 몸속에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 이런 그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더래요.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더래요. 과거에는요, 우리 브레인, 머리 안에는 신경줄기세포는 없었어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번 손상을 받으면 퇴행성 뇌질환을 앓으면 더 이상 머릿속에 줄기세포가 없으니 회복할 수 없어. 평생 장애로 평생 누워서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요, 성인의 머릿속 안에도 신경줄기세포가 아주 미량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환자들한테 미량으로 남아있는 아주 머릿속 깊숙이 남아있는 그 줄기세포를 잘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체 줄기세포는 다 자란 성인의 몸속에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 예비군처럼 존재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늙어가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마다 이 성체 줄기세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체 줄기세포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요, 어쩌고저쩌고 스템셀, 어쩌고저쩌고 스템셀 이렇게 불러요. 요 앞에 어쩌고저쩌고는 조직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줄기세포는 신경줄기세포,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는 피부줄기세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스템셀, 어쩌고저쩌고 스템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이름을 따서 그 줄기세포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게 바로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의 대부분,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는 바로 요 전분화능 줄기세포이고요. 오늘 강의의 대부분은 바로 요 전분화능 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자, 전분화능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몸속에 대부분의 조직에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와 다르게 이 전분화능 줄기세포는 사실은 몇 종류가 없어요. 몇 종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전분화능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여러분들 배아 줄기세포의 요 배아 요 한자어인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자, 배아 어떤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면 뭐 했다고 해요? 수정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수정된 세포를 뭐라고 해요? 수정란. 그리고 이 수정란을 우리가 한자어로 배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떤 말이에요? 아기의 씨가 되는 세포야 라는 뜻으로 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배아줄기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좀 이제 상상이 되시죠?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수정된 수정란에서부터 온 줄기세포를 우리가 배아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 수정을 하게 되고요. 수정을 해서 약 한 4, 5일쯤 지나면 여기 블라스토시스트, 한국말로는 배반포라고 하는 시기가 돼요. 자, 요 블라스토시스트 수정 후 4, 5일 혹은 5, 6일 정도 되면 블라스토시스트 배반포로 분화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2세포기, 4세포기 분열을 하다가 4, 5일, 5, 6일 정도 되면 트로포블라스토시스트라고 하는 배반포로 분화를 하게 돼요. 제가 분열이라고 하는 말과 분화라는 용어를 두 가지를 썼습니다. 자, 분열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수정 후에 2세포기, 4세포기 똑같은 세포로 나눠졌다는 뜻이고요. 5, 6일 정도 지난 이 블라스토시스트 배반포는 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세포가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기능이 서로 다른 세포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어떤 세포로 나눠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배반포에 있는 세포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트로포블라스트라고 하는 세포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이너셀 매스 혹은 세포괴, 약자로 ICM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4, 5일, 5, 6일 정도 된 배반포는 두 가지 종류의 세포로 분화를 합니다.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이 트로포블라스트는 엄마의 뱃속에서 장차 태반이 되는 세포이고요. 그리고 요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세포는 장차 엄마의 뱃속에서 뭐가 돼요? 태반 말고 아기가 되는 세포예요. 맞습니다. 태아가 되는 세포입니다. 요 장차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돼야 할 이너셀 매스 세포괴를 우리가 그 배양 접시에 끄집어내서 배양 접시에서 배양을 하면 이게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이게 인간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누가 제일 처음에 만드셨냐면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제임스 탐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확립을 하셨어요. 언제 만드셨냐면요. 1998년도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1998년도니까 진짜 올해로 딱 만 20년이 된 최신의 연구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모양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학을 잘 몰라도 우리가 생물책 시간에 우리가 세포 정도는 한 번쯤 봤습니다. 사진으로. 근데 우리가 봤던 세포랑은 많이 다르게 생겼죠. 이게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아주 전형적인 모양인데요. 이게 세포 하나가 아니라 세포가 약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세포가 뭉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요,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씩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덩어리져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거고요. 36시간 동안 자라고 있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모양입니다. 이게 인간 배아줄기 세포이고요. 덩어리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덩어리로 자라고 있고요. 옆에 있는 것들은 마우스
파이브블라스트라고 하는 세포인데요. 이 인간 배아줄기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세포입니다.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이렇게 덩어리져서 자랍니다. 이렇게 덩어리져서 자랍니다. 이게 저희가 매일같이 현미경을 보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눈으로 실제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36시간 동안 자라고 있는 것을 한 10초 정도로 제가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랍니다.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자, 인간 배아줄기 세포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있고 뭔가 그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데요. 줄기세포 연구에 뭘 기대를 할까요? 자, 뭘 기대를 할까요? 바로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걸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스템셀 테라피 혹은 스템셀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줄기세포 대체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줄기세포 대체 치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자들한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병 잘 아시죠? 당뇨병은 어떤 질병이에요? 예, 맞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혈당은 누가 조절한대요? 인슐린이 조절합니다.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해요? 췌장의 베타세포. 좋습니다. 역시 과학의 도시 우리 대전에서는 역시 이 기본 상식들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당뇨병 환자들은 바로 그 선천적으로 유전 질환을 알아서건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이건 몸속에 있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망가져서 인슐린을 더 이상 분비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런 특히 일형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같이 환자가 자기 배에 그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뇨병 환자는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세포가 자기 몸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배양 접시에서 자라고 있는 이 줄기세포를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해서 아주 건강하고 기능을 하고 인슐린을 잘 만들어내는 췌장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만들어내서 이 만들어낸 기능을 하는 췌장세포를 환자의 몸속에 이식해서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게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이제는 췌장세포가 망가져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이제 더 이상 주사로 인슐린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이식으로 평생 동안의 건강한 췌장세포를 몸에 이식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동영상에 있는 그 세포가 어떻게 해서 이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기능을 하는 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이 배양 접시에 있었던 이 줄기세포는 비록 배양 접시에 있긴 하지만 원래는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세포예요? 바로 아기가 되는 세포고, 이 줄기세포는 배양 접시에 있는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210여 가지의 기능을 하는 세포로 모두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양 접시에 비록 배양되고 있지만 어떠한 조건을 주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210여 가지의 기능을 하는 세포로 다 분화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동영상을 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은 제가 36시간 동안 촬영한 거고요. 이 동영상은 그냥 현미경에서 보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포 덩어리인데 뭔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잘 보셔야 보입니다. 보이세요? 예. 자, 이렇게 세포가 그냥 현미경으로 보는데 세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제가 이것도 현미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현미경 그냥 뭐 세포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세포들이 움직입니다. 보이세요? 무슨 세포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해요. 어떤 세포 같아요? 우리 몸에 뭐를 구성하는 세포 같아요? 맞습니다. 자, 제가 이 세포는 심근세포를 우리가 배양 접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세포를 가지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에 있는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벌떡벌떡
비팅하는, 펌핑하는 우리가 심근세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배양 접시에 자세히 보면 물결 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세포 덩어리들이 자기 혼자서 파동을 칩니다. 자, 파동을 칩니다. 무슨 세포예요?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 바로 심근세포를 혹은 심근 조직을 우리가 그 배양 접시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그 동물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질환 모델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동물 모델에다가 개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이렇게 실로 적당히 묶으면 이렇게 우리가 심장 쇼크가 온 그 질환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심장에다가 인간 배아줄기 세포 유래의 심근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하면 아주 비팅을 잘하는, 펌핑을 잘하는 이런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과거에는 심장세포가 망가져서 더 이상 이렇게 운동하지 못하는 심장병 환자에게는 더 이상 치료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배양 접시에서 아주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이식해서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줄기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연구들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혈관 내피세포, 혈관을 신생하는 연구입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질환 모델, 동물 모델을 가지고서 모델을 만든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술 자국이 보이시죠? 이렇게 수술을 해서 요 대퇴부로 흐르는 동맥을 아예 절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서 여기 그리고서 이렇게 꼬매놨는데요. 그런 다음에 여기 파란색 이미지는 바로 도플러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체 밖에서 혈액이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관찰하는 실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수술을 해놨더니 전부 다 혈액이 전혀 흐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다리랑은 다르죠.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 동물 모델에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 유래의 혈관 내피세포를 이식을 했고요. 이쪽에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28일이 지났더니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이 동물 모델은 이렇게 혈액도 이렇게 잘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리도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그 질환 모델은 당연히 혈액이 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썩어서 절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우리 이제 이와 같은 혈관 내피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만들어서 직접 이식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이건 조금 더 큰 동물 모델입니다. 돼지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수술로 척추 손상을 해놨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 분대로 감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는 뒷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뒷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 돼지에게 우리가 인간 배아줄기 세포 유래의 신경세포를 이식을 했더니 약간 이제 그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같은 돼지입니다. 100일이 지났더니 이제 혼자서 제법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혹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척추신경을 손상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환자들은 평생을 휠체어나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을 해서 건강한 신경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식해서 혼자 걸을 수 있는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이런 연구들은 대단한 과학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이런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효과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물만 치료하지 말고 사람도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구들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이렇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 있는 연구가 바로 이 연구인데요. 바로 그 미국의 ACT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최근에 보고한 겁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보고한 것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망막 변성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젊어서 생기면 우리가 스타가르트병,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으로 생기면 우리가 그 망막 변성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여러 가지 유전 질환으로 인해서 망막에 변성이 생겨서 아예 시력을 잃어버리는 질병입니다. 이 연구 보고는 그 75세 된 망막 변성증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할머니에게 인간 배아줄기 세포 유래의 망막 세포를 이식했더니 신문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시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물 모델뿐만 아니라 사람들 치료를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얘기를 들으면 오늘의 그 발표의 주제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실제 현재와 우리 미래 말고 제가 노란색으로 보여드렸던 그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살인자라고 해요. 줄기세포 연구자의 고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살인자라고 해요 라고 하면서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를 제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윤리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연구가 썩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줄기세포 연구 정말 잘해가지고 많은 연구비도 들어가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줄기세포 이런 치료들이 정말 실현 가능해져서 아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리고 아픈 이웃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 혹은 생명을 훼손하는 연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줄기세포의 기원, 줄기세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죠? 수정란, 배아. 이 수정란 배아는 어디 있습니까? 배아는 어디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 안에. 맞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사랑을 나누면 그 수정란은 엄마의 뱃속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겠다고 줄기세포 연구를 하겠다고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수정란을 가져다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 정말로 생명을 훼손하는 연구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배아줄기 세포 연구하는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수정란을 쓰지 않고요. 바로 실험관 아기, IVF,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 실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정란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배아줄기 세포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관 아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됩니다. 실험관 아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어떤 아기래요? 알듯 말듯 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실험관 아기라고 하면 이렇게 실험관에서 아기가 기어 나오는 아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가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 실험관 아기는 여기 있는 영국의 생식생리학자 로버트 에드워드 교수님이 1978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요 여자아이입니다. 루이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고요. 지금 이제 1978년생이니까 아주 지금 한 40이 넘은 나이입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이 루이스 브라운 여자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서 결혼도 하고 자기의 아이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실험관 아기는 누가 이런 시술을 받게 되나요? 불임 환자들, 아기를 갖지 못하는 환자들. 자, 요즘은 우리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환자들을 불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난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환자들을 불임이라고 하면 그 불임 안에는 불가능하다 혹은 장애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불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아기를 갖기 어려운 환자라는 뜻으로 난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런 난임 환자들이 바로 이제 불임 IVF 인비트로 실험관 아기 시술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루이스 브라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로버트 에드워드 교수님의 이 실험관하기 시술이 성공하기 전에는 이런 난임 환자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난임 환자들이 실험관하기 시술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그 실험관하기 아이들이 전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로버트 에드워드 교수님은 노벨상을 2010년도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실험관하기가 어떻게 시술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동영상, 제가 이거는 구글에서 받은 동영상 자료인데요. 이 동영상 자료 보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건강한 여성은 한 달에 꼭 한 개의 난자만을 배란을 하지요. 그런데 이 한 개의 난자만 가지고는 요 실험관하기 시술하기가 좀 턱없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난임 환자들이 실험관하기 시술을 받기 위해서 브링클리닉에 내원을 해서 약 한 달 전부터 과배란 주사, 배란을 과하게 하는 주사라는 뜻이에요. 과배란 주사라고 하는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고요. 그러면 이 한 달에 한 개 나오던 난자가 수개 혹은 20여 개의 난자를 한꺼번에 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복강경을 통해서 이 활성화된 수정란을 채취하게 되고요. 이거를 채취된 정자와 난자가 실험관에서 수정해서 엄마의 뱃속에 다시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 건강한 여성이 수정하는 과정이에요. 자, 요거는 바로 난소, 그리고 나팔관, 난관, 그리고 이쪽이 자궁입니다. 이 건강한 여성의 그 배란과 수정하는 장면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지금 보여드리는 난소의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개 건강한 여성이 난자를 한 개 배란한다고 해서 한 개만을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원래는 난자 하나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난자들이 활성화됐다가 약 6개에서 12개 정도의 난자가 활성화됐다가 그 중에 꼭 한 개만이 배란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나누면 바로 정자가 엄마의 자궁과 나팔관을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렇게 엄마의 정자와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건강한 아기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기를 갖지 못하는 난임 환자들은 바로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 IVF, 생체 밖 수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난임의 여성이 과배란 주사를 맞은 난소입니다. 아까랑 다르게 난소에 훨씬 많은 숫자의 난자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과배란 주사를 맞은 여성은 한 달 전부터 이제 주사를 맞아서 이제 활성화되기를 기다렸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제 임상 의사 선생님이 복강경을 통해서 이렇게 주사기로 활성화된 난자에다가 주사기를 꽂아서 활성화된 난자를 채취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이 동영상은 정말 잘 만들어진 동영상인데요. 제가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된 난자를 다 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난자 한 개를 얻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활성화된 난자를 다 얻게 되고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실험관에서 채취된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험관에서 수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은 바로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어 주는 건 아니고요. 2, 3일 정도 배양을 하고 있다가 2세포기, 4세포기 아주 정상적인 난화를 하는 건강한 수정란만을 다시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돼요. 자, 이 동영상은 난자 하나를 채취해서 하나의 수정란을 집어넣어 주는데요. 실제로는 여러 개, 한 20여 개의 난자를 채취해서 그 중에서 수정을 시켜서 건강한 수정란에 한두 개 혹은 두세 개 정도를 수정을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실험관하기 시술의 성공률이 낮아서
넣어주는 수정란의 개수를 서너 개, 너댓 개도 집어넣어주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인공 수정 실험관하기 시술의 성공률이 높아져서 넣어주는 수정란의 개수를 제한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실험관하기 시술은 쌍둥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쌍둥이나 다태아가 태어나면 이제 산모와 아기의 건강 때문에 넣어주는 수정란의 개수를 제한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산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얻은 수정란의 개수는 한 20여 개. 그리고 지금 이제 넣어주는 수정란의 개수는 한두 개 혹은 두세 개 정도. 그리고서 지금 국내의 실험관하기 시술의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요.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개를 얻어서 두세 개 정도를 넣고 성공률은 40%. 그러면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몇 개의 수정란을 쓰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예, 3개. 3개보다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대충 때려잡아도 한 10여 개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그 임신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죠? 두세 개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성공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10여 개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임신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얻었던 수정란의 개수는 20여 개였는데 사용한 거는 한 10여 개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남는 배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술이 끝나고 남는 배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잉여의 배아라고 합니다. 잉여의 배아. 이 잉여의 배아는 우리가 냉동 보관을 합니다. 냉동 보관. 마이너스 196도씨 초저온 액체 질소에서 냉동 보관을 하는데요. 냉동 보관을 그렇다고 주구장창 하는 것은 아니고요. 5년 동안만 냉동 보관을 합니다. 5년 동안 냉동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 저희 둘째 아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이 냉동되어 있던 배아를 해동시켜서 다시 임신을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저희는 이제 둘째 아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5년이 지난 잉여의 냉동 배아는 폐기하게 됩니다. 폐기하게 됩니다. 이런 폐기될 운명의 냉동 배아, 잉여의 냉동 배아를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구 목적으로 기증하게 되면 바로 이게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재료가 됩니다. 저희가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수정란에서부터 온 세포인데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수정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험관하기 시술을 통해서 남는 잉여의 배아를 쓰고요. 그 중에서도 5년 동안 냉동 보관되어 있던 폐기될 운명의 배아를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기증받아서 만든 게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배아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간 배아줄기 세포 연구만 해도 벌써 15년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 배아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심지어는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 배아를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했냐고요? 이렇습니다. 바로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임스 탐슨 교수님이 처음으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만드셨던 제임스 탐슨 교수님의 그 줄기 세포를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첫 번째 능력, 무한 증식하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임스 탐슨 교수님이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가 증식해서 이 사람도 나눠주고 증식해서 저 사람도 나눠주고 저도 하나 받아서 이거를 증식해서 우리 대학원생들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오랫동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5년 된 냉동 배아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간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혹은 생명을 훼손하는 사람이라고 여전히 지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배양 접시에 비록 자라고 있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이지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면 여전히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양 접시에 있던
줄기세포가 인간이 만들어진 적이 있냐고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양하고 있던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사람을 만드는, 태아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고발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실험 동물들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포유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배양 접시에 있는 세포이지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면 여전히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배아줄기세포 하는 사람들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라고 평가하는지.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 정말로 과학자들과 종교윤리학자들이 오랜 아주 해묵은 논쟁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올 것이냐. 과학자들은요, 수정 후 14일경 원시생식선이 나타나면 우리가 생명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과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심장이 만들어져서 심장 펌핑을 해야, 심장 소리를 들어야 드디어 생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빠른 시기라고 잡더라도 우리가 14일 정도는 돼야 생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원시생식선이 나타나야 생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시생식선은 뭐냐면요, 우리가 수정 직후에 세포 덩어리처럼 보이던 요 세포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구조물이에요. 그 생체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요 원시생식선이 나타나면 상하 좌우가 이제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나타나야 우리가 생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교윤리학자들은 무슨 소리, 생명의 시작은 수정 직후부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쓰고 있는 4, 5일 된 배아를 쓰는 거는 여전히 생명을 훼손하는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자들이 생명의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윤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정리해 봤어요. 과학자들은 생명의 시작을 직립보행, 느낌, 의사소통, 감정의 소통, 이 정도는 해야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종교윤리학자들은 무슨 소리, 직립보행, 감정, 느낌, 의사소통은 그거는 생명의 특징이 아니라 성인의 특징이야. 그러면서 여전히 생명의 시작은 수정 직후부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주일에 교회를 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종교의 가치관과 과학자로서의 가치관이 늘 상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저보고 이럽니다. 이 집사님은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제가 줄기세포 연구를 하는데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집사님은 기도가 좀 필요하시겠군요. 이러면서 점점점 이럽니다. 저랑 더 이상 대화하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자로서의 가치관과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이 상충이 돼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보고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세워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생명의 시작을 언급하는 그 구절들이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복중에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요, 성경책 안에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가치관과 과학자로서의 가치관이 늘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상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치관의 문제는 여러분들 어떤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그 가치관을 한번 좀 정립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가 괜찮겠느냐, 혹은 안 괜찮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뭐 종교적인 윤리적인 가치를 훨씬 높게 산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고, 혹은 과학적인 혹은 생명의 어떤 소중함, 우리 생명을 더 연장에 대해서 가치관을 둔다고 하시면 이런 줄기세포 연구가 괜찮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기대컨대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때 그 생물학과에 이제 진학할 때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혹은 또 생기부에 혹은 여러분들 면접 시간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럼 교수님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저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 인간 배아, 수정란, 4, 5일 된 이 인간의 배아는 생명의 가치와 지위는 아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서 가족처럼 동생처럼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생명의 가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배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배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제한된 연구 목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이런 줄기세포 치료가 썩 괜찮은 연구 같습니다. 배아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깨름직하고 찜찜하긴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거가 썩 괜찮은 연구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서 연구하는 거 말고 다른 줄기세포 치료는 없겠나라고 하는 건데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거 설명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줄기세포 설명했는데요. 이거 말고 이쪽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 가지고서 세포 치료하면 안 되겠어요? 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자,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의 장단점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윤리적인 문제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없어요. 우리가 헌혈하듯이 기증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와 같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골수 이식을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요. 골수 이식할 때 조혈모 줄기세포를 이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골수 이식을 기증하려고 하면 사실은 하루쯤 입원을 해서 골수에다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채취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채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줄기세포를 얻어내기 어려워요. 또 뿐만 아니라요, 이런 조혈모 줄기세포를 얻었다고 치더라도 이 조혈모 줄기세포는 분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혈액을 만드는 데는 아주 좋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경세포를 만들거나 혈관세포를 만들거나 심장세포를 만드는 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체 줄기세포는 이런 단점들이 배아 줄기세포에 비해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가 좋겠느냐, 성체 줄기세포가 더 좋으냐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질환에 성체 줄기세포가 더 적합한 줄기세포 치료이냐, 아니면 배아 줄기세포가 더 적합한 세포 치료제이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고서 연구하는 것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입니다. 이런 또 다른 대안 연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요. 여기 잘려 있는데요.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여러분들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체세포 복제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님, 그렇습니다. 황우석 교수님이 이제 과거의 인물이죠. 물론 생존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제 과거의 인물이시죠. 2005년도로 기억합니다. 2005년도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이제 발표를 하셔서 세계적인 스타 과학자가 되셨는데요. 그랬는데 그때 하셨던 연구가 바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요. 그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다음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2005년도에 왜 황우석 교수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느냐? 바로 체세포 복제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세포냐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배아줄기세포는 정말 대단한 연구고, 이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실현하는데 아주 큰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임스 탐슨 교수님은 매년 노벨상을 후보에 오를 만큼 아주 대단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배아줄기세포를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유전 정보가 달라서 그래요. 그 제임스 탐슨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나눠 쓰고 있는 그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백인 여성의 수정란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줄기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와 환자의 유전 정보가 달라서 면역 거부 반응이 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문제점들을,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했고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황우석 교수님이 하셨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줄기세포 치료는 누가 필요해요? 바로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바로 요 환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 필요합니다. 줄기세포가. 그런데 이 환자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를 그러면 얻어야 돼요. 어떻게 얻냐면 바로 체세포 복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얻습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 기증해주는 그런 건강한 여성이 난자를 기증을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그 동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과배란 주사를 맞아서 20여 개의 난자를 채취를 해서 이렇게 건강한 여성의 난자를 이렇게 기증해 주고요. 요 난자의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핵은 바로 기증해 준 여성의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핵을 제거를 합니다. 핵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핵이 제거된 요 무핵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 어떤 체세포도 괜찮아요. 피부 조각 하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체세포 조각 하나를 가져다가 요 핵이 없는 난자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줘요. 이식을 한 다음에 전기 충격을 주면 요 난자는 내가 수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세포기, 사세포기 분열을 합니다. 이렇게 분열을 하다가 4, 5일쯤 지나면 아까 얘기했던 배반포 시기가 되고요. 이 배반포에 있는 이너셀 매스, 세포괴를 뜯어다가 배양 접시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가 됩니다. 이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는 바로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환자의 유전 정보를 99%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가 되고요. 이 줄기세포는 바로 환자한테 이식하면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줄기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배반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들면 이거는 복제 줄기세포. 이렇게 배반포에 있는 세포를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으면 복제인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동영상은 바로 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 복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핵이고요. 처음에 핵이고요. 이 핵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핵을 난자를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짜내기를 해서 핵을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제거된 무핵 난자에 체세포를 이렇게 하나 채취해서 체세포를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체세포를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전기 충격을 주면 이제 이세포기, 사세포기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체세포 복제를 해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은 2005년도에 황우석 교수님은 실패를 하셨고요. 그러고서 한 8년 정도 지나서 오레곤 대학교에서
최초로 복제 줄기세포가 오레곤 대학교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다음에 차의과대학교에서 복제 줄기세포가 만들어졌습니다. 황우석 교수님이 하셨던 같은 방법으로 했고요.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제 줄기세포는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이런 세포를, 배반포 세포를 엄마의 뱃속에 넣어주면 복제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어주는 행위 자체로, 노력 자체로 여러분 형사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복제 인간은 형사적 그런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은 없고요. 포유 동물은 만들어졌습니다. 복제양 돌리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줄기세포에 관심이 있거나 의과대학교나 생물학과에 아마 가신다고 하면 어쩌면 이 정도는 기출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역분화 줄기세포 혹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06년도에 시냐 야마나카에 의해서 처음으로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서 2006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연구입니다. 대단한 연구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는 젊었을 때 과학자가 연구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증명해서 인류에 기원을 하면 정말 은퇴하고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받는 것이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발표된 지 5년 만에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 네이버나 이런 거에 찾아보시면 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 요거만 키워드 치시면 진짜 수십 개의 정말로 쉬운 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바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의 과학, 지금의 의학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받거나 주사를 맞거나 혹은 수술을 받는 기존의 그런 의학이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의학, 미래의 의학은 바로 맞춤형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맞춤형 치료 혹은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계에서는 혹은 의학계에서는 맞춤형 치료 그리고 정밀의학이 최고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과대학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이런 거에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 연구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소개할 마지막 대안 연구는 바로 제대혈 이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대혈 들어보셨나요? 어머니들은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제대혈은 뭐냐면요. 우리가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든 엄마와 태반을 이어주든 그거를 탯줄 혹은 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탯줄 안에 있는 혈액을 우리가 제대혈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과거에는 한 30년만 전만 해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탯줄과 태반도 같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배꼽 있는 데를 딱 절단해 버리고 태반과 탯줄은 이제 버려지는 의학용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그 태반과 탯줄 안에 있는 혈액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탯줄 안에 줄기세포가 많더래요. 무슨 줄기세포가요? 바로 조혈모 줄기세포가 많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혈모 줄기세포를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때 그냥 버려지지 말고 잘 모아놨다가 요 아기가 성장하면서 커나가면서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하거나 혈액 이식이 필요하거나 하면 요 모아놨던 혈액을 해동시켜서 아기한테 이식해야지라고 하는 게 바로 제대혈 이식입니다. 제대혈 이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어머니들은 다 들어보셨어요. 정말로 이 제대혈 이식 혹은 제대혈 연구, 제대혈 이식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2000년도 전후에 아주 유행하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아주 큰 대형 산부인과부터 작은 로컬에 있는 산부인과까지 이 제대열 보관하세요라고 하는 팜플렛도 있었고 보관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영업사원들이 나와서 설득도 하고 소개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잘 아시고요. 그리고 한 2000년대 초만 해도 이 제대열을 보관하는 비용이 15년 동안 냉동 보관하는 비용이 약 300만 원. 300만 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00만 원.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영업사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무슨 소리, 그런 소리 마세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혹시 커나가면서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줄기세포를 얻겠어요?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 얻을 수 있는 이 기회인데 그게 300만 원이 아까운가요? 그렇게 들어보니까는 안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죠. 이제 그러면 이거 300만 원 들여놓으면 진짜 저거 가지고 다 치료 다 가능한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영업사원이 그때 2000년대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은 조금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15년쯤 지나면 이거 치료 다 돼요. 과학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15년쯤 지났습니다.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 안 된다는 이야기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발전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왜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때 제대열에서 존재하고 있는 혈액의 양이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로 운이 좋아서 많이 얻으면요 150ml 정도 얻어요. 150cc. 우리가 150cc면 우유 한 팩도 안 되는 양이에요. 이 우유 한 팩도 안 되는 양은 누구를 위한 제대열이에요? 바로 요 3kg 정도 되는 아기를 위한 혈액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15년 몇 년이 지나면 아기가 커나가면서 몸무게가 50kg, 60kg 되면 우유 한 팩도 되지 않는 이 제대열 가지고는 치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대열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 150cc 혹은 100ml 정도밖에 안 되는 저 제대열을 이 50kg 되는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연구의 화두입니다. 자, 그래서 제대열이고요. 그러면 제대열은 누구의 혈액인가요? 엄마의 혈액인가요? 아기의 혈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여기 대전은 좋습니다. 그냥 아기의 혈액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맞춤형 인간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질문 받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요거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제목만 들으면 우리가 정말로 유전자 조작이 된 사이보그 같은 인간을 우리가 맞춤형 인간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맞춤형 인간은 그런 사이보그 같은 인간은 아니고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KBS 다큐멘터리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즉 KBS 다큐멘터리의 그 제목은요. 사실은 여기 아기의 이름인데 제가 요즘엔 지우고 다녀요.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제법 컸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그 KBS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땡땡의 마지막 입새입니다. 요 녀석의 땡땡이라고 하죠. 요 땡땡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귀엽게 생긴 사내 녀석이고요. 한 3살쯤 된 사내 녀석입니다. 이 귀여운 이 사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 땡땡의 부모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이 땡땡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소시민입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 땡땡 하나도 낳아서 기르기 어려운 가정 형편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둘째 아이의 출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 땡땡이 좀 아픕니다. 무슨 병에 걸렸냐면요. 악성 빈혈 환자입니다. 악성 빈혈은 적혈구를 잘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이 악성 빈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빈혈 환자의 조혈모 줄기세포를 골수 이식을 받으면 또 건강해질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악성 빈혈입니다. 이제 우리 조혈모 줄기세포를 이식받아서 적혈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악성 빈혈입니다. 그래서 이 땡땡의 부모는 이 녀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골수도 기증해보고 그리고 골수 은행도 찾아봤지만 이 땡땡에 맞는 골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때 나오는 어떤 거? 제대혈을 가지고 이 형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땡땡의 부모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괜찮을까요? 이 땡땡의 부모가 선택한 방법이 괜찮을까요? 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자, 이 땡땡의 지금 동생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사람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이 땡땡의 동생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형을 살려야지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괜찮은가요? 안 괜찮습니다. 또 그렇죠. 근데 정말로 저희가 아무리 엄격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이 땡땡의 부모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기,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이 아기를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인물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인물은 약 한 250년 전에 영국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 존이라고 하는 그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젊은 청년 존은 정말로 아주 당대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종교 윤리 철학 그리고 라틴어 이런 것들 당대 최고의 그 학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학문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정말로 이 인류를 위해서 큰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존이 정말로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던 이 젊은 청년 존에게 16살이 되던 해에 큰 시련을 닥치게 되는데요. 당시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때문에 부모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 존은 자기가 꿈꾸고 있던 이런 비전을 한번 크게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과 그리고 당시에 배웠던 수백 권의 책을 배에 싣고 그 당시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의 배여행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게 되고요. 그 아메리카 대륙의 아주 작은 소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당시에 배웠던 그런 큰 비전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그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정말로 큰 시련을 닥치게 됩니다. 자기가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도 폐결핵은 취사율이 아주 높은 질병인데요. 그 당시에 폐결핵이라고 하면 정말 1년을 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바로 폐결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젊은 청년 존은 아마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마 그 실망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비록 자기가 자기 손으로 비전을 실현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꿈과 비전을 실현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막대한 유산과 그리고 수백 권의 책을 가지고서 편지 한 통과 함께 자기 집 바로 옆에 있었던 아주 작은 칼리지, 작은 대학교를 찾아가서 유산과 책을 기증을 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인 대학교 총장님은 이 당시에 이 대학교는 아주 작은 대학교에서 재학생이 한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대학교였다고 해요. 그리고서 이거를 받아들인 유산과 책을 받아들인 이
대학교 총장님은 이 젊은 청년 존의 아주 그 비전에 아주 감명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서관을 짓고 기증한 책을 거기다 전시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총장님은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을 따서 학교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은 존 하버드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꿈과 그 비전이 자기 손으로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 작은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지금 당대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고요. 이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작은 꿈과 비전이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키워 나가신다고 하면 아마 크게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하버드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 더 괜찮은가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과학자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A와 B라고 하는 지점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직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걸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굴곡진 거가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물리학자가 보면 쇠구슬의 무게와 마찰계수를 설명하면서 저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런데 종종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인생에 비유되긴 합니다. 굴곡진 삶이 훨씬 인생의 가속도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젊었을 때 젊었을 때의 그런 삶의 시련이 삶의 가속도를 일으킨 제가 과학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존 거든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근데 이 학창 시절에는 별 볼 일 없는 학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들판에서 노는 걸 좋아했고 냇가에서 올챙이와 개구리와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거든은 학창 시절에 나는 생물학자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맨날 시험에 낙제입니다. 실제로 이게 존 거든이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생물학 성적표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름은 거든 이렇게 쓰여 있고요. 여기 과목은 서브젝트 과목은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도가 여기 1949년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49년도에 존 거든이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생물학 성적표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자기가 생물학자가 되려고 하는 존 거든한테 생물 선생님이 써준 성적표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존 거든은 학습의 만족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고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늘 주장하고 말썽을 피우고 자신은 과학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평가대로라면 절망적이고 존 거든을 가리키는 사람은 물론 시간 낭비야 라고 써놨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거든은 그래도 정말로 자기가 생물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생물 수업을 재시험을 봤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생물을 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거든은 생물학과를 진학하지 않고요, 영문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랬다가 이 영문학을 진학했는데 영 재미가 없고 나는 생물학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 전과를 하고 그래서 29살 때 했던 연구가요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대단한 과학자로 칭송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존 거든의 오피스 실험실에 가면 1949년도에 받았던 자기 생물학 그 성적표가 지금도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잘 안 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할 때 이 성적표를 보면서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여기까지 연구한 것도 정말로 자기가 잘 했다라는 생각으로 실망하지 않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과학자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학생으로서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으로서 혹은 집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한다는 평가, 혹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떠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존 거든이 60여 년 전에 받았던 아주 절망적인 학생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꿈과 비전을 정말로 잘 키우신다면 하버드와, 그리고 존 하버드와 존 거든처럼 정말로 큰 인물로, 그리고 큰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하버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끝낸다고 했잖아요. 하버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워낙 세계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학교를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서 투어를 하면서 꼭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존 거든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존 거든 앞에서 사진 찍는데 제가 포즈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진 찍는 포즈를. 바로 존 거든의 왼쪽 신발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존 거든의 동상의 왼발을 쓰다듬으면 하버드 대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관광객들은 이 존 거든의 왼쪽 신발을 쓰다듬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왼쪽 신발이 노랗게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찍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존 거든의 이 동상은 존 거든의 얼굴이 아니라고 해요. 존 거든은 이제 너무 일찍 죽어서 존 거든의 초상화나 사진은 없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생 중에 가장 잘생긴 남학생의 얼굴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존 거든의 이 동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술을 먹고 밤에 노상방뇨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보면 진짜로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버드 대학교에 한번 가셔서 이런 것들도 보시고 또 과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